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꺼내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 공약도 거듭 강조하며 여의도 정치 청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나는 등 공천 갈등에 따른 내홍 수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총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투표소로 지정된 시설 곳곳에서 카메라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설치가 의심되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심각한 황사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재호 주중대사가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직원의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대사는 취재진의 접촉을 피하면서 일방의 주장일 뿐이란 짤막한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이 조만간 종료될 전망입니다.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탓인데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거듭 강조하며 여의도 구태정치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전에 돌입한 한동훈 위원장이 힘을 준 핵심 키워드는 이른바 2조 심판이었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으며 대화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이 많은데 니들이 어쩔래? 라면서 뻔뻔하게 나옵니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의도 구태정치 청산을 기치로 전격 발표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발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구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충청 표심을 동시에 공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민생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내리는 걸 정부에 요구한 건 연장선에 있습니다. 2조 심판과 민생 회복을 공식 선거운동 일성으로 내건 한동훈 위원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진 위기론을 잠재우고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당이 심판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물가 폭등, 민생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4월 총선에서 표를 달란 겁니다. 이를 위해 공천 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범야권 200석 등 일각의 낙관론엔 선을 그으며 거듭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혹여라도 무슨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느니
분위기가 좋아졌느니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민주당이 반드시 독자적으로 151석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격전지 서울 지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인사에 이어 저녁에도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여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와의 명룡대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만큼 전국 지원 유세와 지역구 수성 행보를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향 부산에서 일으킨 동남풍을 전국으로 밀고 가겠다며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대표도 선거운동 기간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총선 출정식을 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산이 부마 항쟁의 진원지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이른바 검찰 독재 종식을 거듭 주장한 겁니다. 부산에서 일으킨 정권 심판의 바람을 서울 등 전국으로 몰고 가겠다며 지지세 확산을 꾀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위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수도권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소방서를 찾아가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허은하 후보를 간접 지원했습니다. 거대 양당제 극복을 통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썩은 나무입니다. 베어야 됩니다. 하지만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주 광산을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지형을 바꾸는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극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 대결의 정치,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화를 보고돼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가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진보 가치를 기반으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경기 화성을 공영훈 후보가 과거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권은 2030 세대에게 큰 박탈감을 안겼다며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SNS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공영훈 후보가 지난 2021년 서울 성수동 건물을 아들에 증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아들은 당시 22살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매입 당시 현대차 임원이던 공 후보의 건물 매입 이후 현대차 그룹 계열이 서울시와 서울숲개발에 합의하며 일대 땅값이 급등했다는 내부 정보 활용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아직 제대하지도 않은 아들에게 이런 증여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가지고 투자, 투기 또는 이런 재산 증식의 목적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례적인 투자고 이례적인 전역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매입 당시 시세는 11억 8천만 원 상당, 현재 시세는 대략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서 여당 역시 비판에 합세했습니다. 2030 세대에 박탈감을 안겼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은퇴 후 살기 위해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면서 4년 만에 증여한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현대차발 부동산 호재가 생긴 것도 단순한 우연입니까? 관련해 공 후보는 아들에게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한 것이라며 주택 구입과 증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다고 투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 내부 정보 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시설 곳곳에서 불법 설치된 걸로 의심되는 카메라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건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어제 관내 사전투표소 159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선관위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점검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서창동과 논현동, 계산동 등 남동구와 계양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5곳입니다. 10개 군구에 이제 159개 사전투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라고 이제 공문을 내려보낸 거고요. 점검해서 지금 온 게 남동구랑 계양구. 카메라는 시설 내에 있던 정수기 측면 등에 설치된 채로 발견됐는데 명암 크기보다 조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확보한 데 이어 기문채취와 함께 주변 CCTV도 확인했습니다. 투표소 안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데 바깥에 있는데 맞은편이 내부를 촬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다 사람 드나드는 거는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추적 끝에 인천 논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A씨로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설치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며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들도 A씨 소행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엔 경남 양산에서도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안에 불법 카메라 장비 여러 대가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한 계기가 됐는데 투표소 설치가 완료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갖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민주당 총선 출정식이 열린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 광장에서 흉기 2개를 가지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이 칼을 갈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남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황사가 섞인 흑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은 짙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봄에는 불청객 황사가 평년보다 더 자주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전국을 촉촉하게 적신 봄비는 흑비였습니다. 비에 봄의 불청객 황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상공에서 비와 함께 내린 겁니다. 황사를 머금은 흑비는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밤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겠고 오늘 일부 지역에는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28일과 29일 비와 섞여 내리겠고 비가 그친 이후에도 30일까지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흑비가 내린 건 3월 들어 벌써 3번째. 황사가 공식 관측된 것도 한 번에 달합니다. 예년보다 황사가 자주 발생해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황사가 발생하기 무척 좋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발원지 부근에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면서 모래먼지를 끌어올리고 북서풍이 부는 기압 배치가 자주 만들어지면서 황사 공습이 잦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봄철 전국의 평균 황사일수는 5.4일인데 이보다 더 많은 황사일수가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외출해야 한다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면 손발과 머리를 신속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의대 교수 측과 여당의 만남으로 대화 움직임이 보이는 듯했던 의정 간의 만남 논의는 며칠째 정체돼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등을 유예하고 근무 시간 단축 등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대화를 위한 마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정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논의하면서 면허 정지 처분은 유예됐지만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졸업 뒤 올해 인턴 과정을 밟으려던 젊은 의사의 임용 등록 시한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수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연속 근무는 36시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법이 2년 뒤 시행되는데 5월부터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소학과 전공의에게로 확대된 100만 원 수련 보조 수당도 다른 필수 과목으로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80시간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이 80시간의 출연 시간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런 대책으로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의사협회는 총선 캠페인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의협을 새로 이끌게 된 이면택 회장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 괴멸 수준의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거라며 의협 손으로 20석에서 30석의 당락이 결정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의협 비대위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의정 간 대화의 장은 더욱 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5대 병원장들을 만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재호 주종대사가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직원의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대사는 취재진들의 접촉을 피하며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는 짤막한 입장문만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학계에서 주중대사관의 수장으로 직행한 정재호 대사. 공식 행사에선 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적 말투로 4강 외교의 원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익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원팀이고 또 원팀이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사관 내부에선 정 대사의 폭언과 모욕적 질책에 시달렸다는 경험담이 적잖이 새어나옵니다. 정 대사와 대면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아예 집무실 출입문에 휴대폰 반입 금지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주재관 A씨는 대신 녹음기에 증거를 담아 외교부에 갑질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중 대사관은 특파원단에 주어 없는 3줄짜리 입장문만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정 대사의 해명을 직접 듣고 싶어 찾아갔지만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에서 관용차를 타고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폭언 논란 대해서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다치십니다. 이런 질문도 이메일로 드려야 됩니까, 대사님? 정 대사는 한 달에 한 번 특파원단과 만나는데 사전에 이메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현장 질문은 받지 않고 대사가 미리 준비해온 답변서를 혼자 낭독하는 모노 브리핑 형태입니다. 지난해 국감 땐 정 대사의 미진한 외교 활동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면담을 했거나 또는 전화 약속을 해서 전화로 소통한 것을 다 빼고 그것만 얘기하면 사실 외교 활동을 한 번밖에 안 한 것처럼 되는데 중국 현지 매체들도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된 정재호 대사의 인성 논란에 주목하며 인용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서울시의 중재 노력 끝에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에 합의했습니다. 명절 수당 65만 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5.6%의 인상입니다.
서울시는 약 600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면서도 임금 인상이 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진 속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은행권 부실채권이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한계에 내몰리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까지 더해져 결국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16%포인트 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좁혀보면 2년 만에 3배로 치솟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득은 좀 약한데 금리는 올라서 사실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리금을 갚아야 될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 상황 중에서 버티시다가 결국 이제 연체로 가시는 이런. 은행권이 떠안은 부실 채권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은행들의 신규 부실 채권 규모는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조 6천억 원이나 늘면서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 대출에서 생긴 부실 채권만 4조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4대 금융지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1년 이상 연체돼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채권이 50%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추정 손실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를 경매 처분해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위험한 부실 채권들이 많고요. 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특히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더 높은 이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큰 만큼 건전성 관리에 전 은행권이 비상에 걸린 셈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여전히 경제 규모의 2배를 훌쩍 넘는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비율 자체는 2개 분기 연속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24.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역대 최고점인 225.7%를 기록한 뒤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주택 거래가 위축되며 가계 신용 비율은 100.6%로 지난해 3분기 말보다 1%포인트가량 낮아졌지만 기업 신용 비율은 124.3%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들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 체계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들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잘 따르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매년 이맘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 활동은 다음 달 말로 끝나게 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Russia is the reason you will no longer receive reports from the panel of experts. Today's vote will only embolden the DPRK to act with further impunity as the DPRK jeopardizes global secur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sanctions evasion efforts. 러시아는 가자지구 학살을 방조해온 미국한테 들을 말은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за последние 5 месяцев 4-жды применяла ве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зраилю безжалостно убивать и травить голодом мирных палестинцев, и которая в этом зале заявляет о том, что решени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нося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е имеет права поучать других.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때문에 전문가 패널이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은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해
그동안 핵동향과 사이버 불법 활동 등을 보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무산으로 역할이 끝나면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사전투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본투표에 앞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늘면서 지지층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 당시 전체 투표자의 40%는 사전투표 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47.8%가 미리 투표해 사실상 표심 절반이 본투표 전에 결론났습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서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초반 굵직한 정책 공약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 유권자 사이에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는 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선관위가 투표함 주변 CCTV 공개와 추가 수검표 같은 절차를 마련했지만 4년 전 총선 때 불거진 부정선거 시비 여파가 가시지 않은 겁니다. 수개표를 병행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십시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승산이 커진다고 보고 사전투표 독려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 등 여권발 이슈가 부각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소한 지난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리 유세와 SNS 등을 통한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 투표율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여론조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4월 5일 날이 이제 사전투표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나오는가 보면 짐작은 갈 거라고 보는데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4월 10일이지만 선거 전반전은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라 여야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4월 총선 유권자 10명 중 8명꼴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의식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거란 응답자는 76.5%로 4년 전 21대 총선 전 조사의 72.7%보다 3.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살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가 9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86.8%, 50대 84.2% 순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려질수록 투표 참여 의사가 줄어들어 18세에서 29세 이하에선 52.3%를 기록했습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엔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강벨트의 서울 마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각 영입 인재인 이지은 후보와 조정훈 후보가 박빙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대표적인 한강벨트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서울 마포갑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이 맞닿은 지역으로 19대부터 21대까지 이 세 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포인트 넘게 앞서며 다소 상반된 표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모두 새로운 얼굴을 앞세웠습니다. 경찰 경무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와 비례대표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지난 1월 제복을 벗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어 사선 노웅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자리에 단수 추천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서 마포 사수에 나설 적임자로 선택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민생이 너무 힘들다, 물가는 높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 분노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과 시대전환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 후보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경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전현직 의원들과의 치열한 당내 사파전을 뚫고 공천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마포갑 출마 채비를 마치고 바닥민심부터 닦아왔습니다. 네, 반드시 조정훈입니다. 저 아세요? 알지요. 찍어주실 거예요? 그거 말하고요. 2번입니다. 성공하세요. 이 마포에 계신 분들이 과연 범죄자 더 잘 잡는 국회의원을 원하실지 아니면 산적한 개발 현안들을 풀어낼 개발 전문가를 원하실지는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이른바 마용성의 대표격인 만큼 지역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확실한 결말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그게 부담스러워요. 민주당 이지은 후보는 마포에 K-팝 공연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마포 유수지에 한류 복합 공연장을 건설을 해서 한류 킬러 콘텐츠들, 그러니까 K-뷰티라든지 이런 화장품 매장들을 입점시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서울시장, 마포구청장과 삼각편대로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집권 여당입니다. 정말 실천해 보이는 그런 정당과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강변북로 지하화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똑같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어린이 안전이나 교육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자녀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한다든지 해서 좀 4년 동안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원스톱 교육특구와 교육발전특구란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인근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그 맞춤형 진로 교육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노후된 학교라든지 과밀한 학급 문제를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마포를 학군 때문에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지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최초로 마포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숙제지만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후한 편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국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들은 되게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총선 11호 영입 인재인 이지은 후보와 국민의힘의 현역 1호 영입 인재인 조정훈 후보. 영입 인재 간 대결을 넘어 치열한 당대당 승부가 펼쳐지게 된 이곳 서울 마포갑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오늘도 수도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와 동작구를 시작으로 경기 의왕, 과천, 안양과 수원 등 수도권 일대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성남에서 현장 선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와 전주, 대전에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 국가대표 오자원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오늘 오전 8시쯤 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재생 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인증 표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표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용인시의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위층 주민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등을 다치고 A씨도 범행 과정에서 팔을 다쳐 각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2층짜리 공장 한 동 절반과 임시 건물 2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최근 각종 유튜브와 SNS에서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을 몰래 사용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계정을 운영하면서 도용한 뉴스로 조회수를 올리는 등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엔 모두 불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국산 LPG 트럭의 리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영상입니다. YTN 뉴스를 틀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계정입니다. 조회수는 2만 5천 회가 넘는데 아무 편집 절차 없이 2분 40초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고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본인 영상 속에서 YTN 뉴스를 편집 과정 없이 썼습니다. 20초 이상을 가져다 썼는데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공무원 일탈 관련 단독 뉴스도 도용했습니다. 뒤늦게 유튜브에 신고된 뒤에야 일부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다른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종편 방송사가 찍은 정치인들의 행보를 재편집해 사용한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설사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단순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위법한 사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이어트 약과 본인이 쓴 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계정이 뉴스 영상을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을 쓰는 계정도 쉽게 눈에 띄고 다른 종편 뉴스에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조회수가 수백만 회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화면은 주식 시세나 유명 인사의 부고 등 육하 원칙이 명백한 사실을 전달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엔 저작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용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흔히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무엇보다 뉴스 등 방송사 영상을 마구잡이로 쓰는 배경에는 저작권 협회가 따로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음악 같은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검열하며 신고를 하는 등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진료 차질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들의 차출이 이뤄진 농촌 지역에선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촌 마을과 맺은 진료봉사 약속을 지킨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이 진료실로 변했습니다. 평소에도 아픈 곳이 참 많았던 어르신들. 의사가 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 저리고 그런 건 없는데요. 진료가 끝이 아닙니다. 기력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영양주사를 놔드리고 우리 수행 맞다가 혹시 숨차거나 불편한 거 생기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근육통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버님 평상시에 자세가 좀 굽어 계셔요. 그래서 혼자 계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치료를 마친 뒤 약도 챙기고 세심한 설명도 잊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좀 안 좋다고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이 간장약을 좀 주셨어요. 술도 안 먹는데. 술도 안 먹는데. 근데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 많이 먹고 이래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의료 서비스가 늘 부족한 농촌마을. 전공의 파업과 교수사직, 이에 따른 보건지소 공보의 차출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료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마을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오면서 주민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기분 좋게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되고 나왔습니다. 하여간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농촌 진료봉사는 수년 전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아산병원이 강원도 홍천 지역 진료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기한 없이 연기됐다가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도 잊지 않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정형외과와 내과 전문의는 물론 간호사 등 의료진 17명이 이틀간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살폈습니다. 인력 문제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어르신분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 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니까 너무 마음도 따뜻해지고 저희도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속 이뤄진 진료봉사. 어려운 시기에 수년 전 약속이 지켜지면서 주민 감동은 2배가 됐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중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경찰은 두 남성의 시신이 붕괴된 프랜시스 스콧 키브리지 중앙부 근처 약 7.6m 수심에서 트럭에 실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수중 음파 탐지기도 닿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심해에서의 추가 수습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교량 노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메우던 작업반원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당국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최대 2년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제니퍼 호맨디 위원장은 이날 조사관들이 싱가포르 선적의 화물선, 달리의 선장과 1등 항해사, 수석 기관사 등을 면담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맨디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방대한 작업이라며 조사가 1년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고 안전 관련 권고사항은 그보다 일찍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게 확인됐다고 러시아 조사위원회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금을 댄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그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유명 밴드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난사한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을 맡은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테러범들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증거도 확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боты с задержанными террористами, исследования изъятых у них технических устройств, анализа сведений о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ях, получены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их связи с украинскими националистами. 조사위는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과 암호화폐를 받아 범행 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슬람 국가 IS는 사건 직후 배후를 자처했고 미국 정부 역시 감청 정보 등을 근거로 IS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라며 우크라이나로 못 박은 겁니다. 조사위는 또 자금 조달 계획에 연루된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으며 법원에 구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олностью подтверждают спланированный характер действий террористов, тщате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реступления. 테러 배후로 IS의 무게를 둔 서방 언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И буквально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сле теракта англосаксонские медиа, мейнстримовые, CNN, New York Times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ачал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именно эти версии. Главный смысл которых сводился к одному: во всем виноват ИГИЛ. 테러 희생자는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9살에서 16살 사이 어린이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 혐의 재판에 넘겨진 4명은 러시아에서 가혹하기로 악명 높은 모스크바 남동부 레퍼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뒤 숨지거나 입원한 환자가 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원료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까지 유통됐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붉은 누룩 홍국 성분이 들어간 건강 보조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이 제품을 섭취해온 2명이 지난 26일 신장 질환 등으로 숨진 것이 처음 확인된 데 이어 2, 3년 전부터 해당 제품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도 벌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 제품을 복용한 뒤 몸에 이상이 있다는 상담 요청도 3,600건을 넘겼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사는 주주총회에서 피해 확대 방지와 원인 규명을 약속했지만 불안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薬だったら副作用とかもあるしあれなんだけど食品でこんなことが起こるって多分誰も思ってなかったと思うのでみんな不安がってるしね管理の問題だなこれは. 고바야시 제약 본사가 있는 오사카시는 관련 제품들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政府のこうした取り組みや把握した情報について WHO への情報提供や在外公館を通じた外国政府への情報提供を実施しておりまして 하지만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성분이 일부 포함된 홍국 원료 6.9톤이 유통된 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사가 만든 건강보조식품의 피해가 얼마만큼 확산할지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은 봄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이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도 내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섞인 흑비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 대구는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이 13도, 대전이 15도, 대구는 1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